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우리 전산세무 2급 117회, 이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회 전산세무 2급, 이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보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이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이번 시험 전체 총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구성은 재무회계 5문제, 원가회계 5문제, 부가가치세 3문제, 소득세 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계산형 문제는 2문제, 이론 서술형 문제는 13문제가 출제됐어요. 계산 문제가 좀 적게 출제됐다는 면에서는 조금 쉽게 출제될 수도 있었다 생각 드는데, 난이도 보면 상 4문제, 중은 10문제, 하의 문제는 1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조금 난이도가 조금 평상시보다 높게 출제됐다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하의 문제로 뽑히는데요. 1번 문제 볼게요. 재무회계 1번. 자산부채 분류가 잘못 연결된 것. 단순 분류기 때문에 쉬운 문제로 볼 수 있고요. 임차보증금이 비유동 자산, 사채가 비유동 부채가 되겠죠. 답이 2번이 그래 답이 되는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비유동부채, 선급비용, 유동자산이 되겠죠. 이런 분류는 사실은 우리가 검색 기능이 있으니까 검색으로도 가능하죠. 전부 다 검색할 필요도 없고 전부 다 검색할 필요도 없고 일부만 조금 헷갈리는 것만 검색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리가 돼 있어야 될 걸로 보이는 문제가 되겠어요. 이번 문제는 무형자산 관련된 기준서 문제 나왔고요.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죠. 말문제에서 옳은 걸 물어보면 그래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건데요. 1번 무형자산 창출을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연구에서 발생한 걸로 본다. 1번이 옳은 말이죠. 중요한 기준서 문구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우리가 무형자산 인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산 인식한다가 아니라 이 영업권은 무형자산 인식할 수 없다. 3번 연구 단계에 발생한 지출은 모두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4번 무형자산 상각기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틀리죠.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기간은 일반적으로는 20년을 초과할 수는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표현은 틀리죠. 예를 들어 관계법령이나 아니면은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무형자산 기준 내용, 중요한 내용에서 출제가 됐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정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중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3번) 채무증권으로만 분류가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요? 단기매매증권은 지분증권, 주식, 채무증권, 채권 다 가능하죠. 매도 가능 증권 역시 주식, 채권 모두 가능하죠.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으로만 가능하죠. 채무증권만. 답이 그래 3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만기의 개념이 없으니까 채무증권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반면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아시죠? 얘는 주식만 가능하죠.
3번 문제도 그러니까 뭐 어렵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런 문제네요. 그러니까 난이도 중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네요. 4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네요.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할 때부터 시작한다. 옳은 말. 2번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옳은 말. 3번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에 장부 금액으로 표시한다. 얘는 좀 까다로울 수 있겠네요. 이 지문은. 옳은 말이긴 해요. 좀 애매하면 우리가 세모를 걸치고 가면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절대 답이 아닌 거고 다 옳은 말이니까. 3번의 지문은 뭐냐면 바로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더 이상 우리가 감가상각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 4번. 감가상각 방법 중 연수합계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증가하는 방법이 아니라 체감잔해법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매 기간 감소해야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4번이 답이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건데 객관식 문제는 확률을 높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최소한 여러분들이 3, 4번 중에 답을 골라야 되고 조금 더 보신다면 4번은 연수합계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구나를 좀 체크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중상 정도로 확인해 볼 수도 있겠네요. 예. (5번) 문제. 얘가 이제 상해 문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다음 중 일반 기업회의 기준상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좀 깊게 물어봤는데요. 1번 오류 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단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오류 수정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전기에 대한 오류 수정이 있고 단기에 대한 오류 수정이 있어요. 근데 진정한 오류 수정은 전기의 오류 수정을 말해요. 전기 혹은 그 전기 이전에 발생한 오류를 단기에 수정하는 것을 말하죠. 옳은 말. 이번 단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오류 중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 영업의 손익 중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보고한다.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오류 수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류 수정이라 말할 수도 있고요. 줄여서. 아시죠? 오류가 중대한 경우죠. 오류가 중대한 경우와 중대하지 않은 경우. 우리 실무에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었죠. 중대한 경우에는 우리가 뭘로 처리해요? 얘는 소급법을 적용한다.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 일괄 처리법으로 처리한다. 소급법은 새로운 방법으로 적용하는 거죠. 다시 재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의 누적 차이를 우리가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죠. 그러니까 얘는 이익잉여금의 수정이 돼요. 재무제표를 수정하고요. 반면에 단기 일괄 처리법은 그 누적 효과를 단기의 손익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단기 손익 처리하겠다는 거죠. 저 이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쪽에. 그래서 우리가 실무 얘기했을 때 정기 오류 수정 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있죠. 300번대 코드가 자본 코드니까 이쪽에 해당되고요. 900번대 정기 오류 수정 손익이 영업의 손익이니까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다시 읽어본 단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오류 중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오류를 말하는 거죠. 단기 일괄 처리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할 거야. 계정 과목이 정기 오류 수정 손익이 된다는 얘기죠. 4번부터 볼게요. 중대한 오류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 맞는 말이겠죠. 답이 3번인데 보시면 전기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발견 당시 회계 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을 재작성한다.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발견 당시 회계 기간이 이게 틀리죠. 발견 당시 회계 기간이 아니라 이 영향을 받는 회계 기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기손익이라서 생각해 볼게요. 단기손익. 자, 이렇게 하고 단기손익이라 생각해 볼게요. 단기손익. 자, 오류예요. 10, 20, 30이라고 해볼게요. 옳은 방법이에요. 15, 25, 35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표현 자체가. 자, 이때 오류를 우리가 발견했어. 단기에 오류는 없다고 할게요. 그냥 이 오류를 발견했어.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나오겠죠. 어떤 수치가 나오겠죠. 여기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얘와 얘로 보고했겠죠. 그런데 X 3년도에 비교되는 재무제표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수정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정기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발견 당시 회계기간에 재무제표 항목을 수정한다. 이게 아니라 이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에 손익에 수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얼핏 보면 3번이 옳은 말로 보일 수 있는데 틀린 지문이에요. 근데 이 3번이 좀 어려웠던 이유가 우리 문제에서는 오류 수정에 대한 계산형 문제나 이런 거가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숫자로 설명을 하진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죠. 그리고 확률을 높여야지. 이게 옳다는 거. 그리고 얘도 옳다는 거. 얘도 옳다는 거 확인한다면 3번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확률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5번 문제는 좀 난이도가 높다. 난이도가 상인데 상에서도 상상 정도의 난이도가 될 수가 있어요. 재무회계 5문제를 좀 보시면은 그러므로 1번, 2번, 3번, 4번은 무조건 맞춰야 되고 5번은 뭐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체크했고요. 자, 원가회계 5문제 보도록 하죠. 전산세무 2급 이론을 잘하려면 원가회계를 잘해야 되겠죠. 자, 6번 문제 보시면 공장에서 사용하는 제품 제조용 전기요금에 대한 원가의 행태. 전기요금이네요. 변동비냐 고정비냐의 문제에서는 변동비가 되겠죠. 그리고 가공비냐 혹은 기초원가냐. 전기요금은 그렇다면 제조간접비가 되잖아요. 제조간접비는 가공비 쪽에 해당이 되겠죠. 기초원가에는 직접 노무비와 직접 재료비니까. 답이 1번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변동비냐 고정비냐. 변동비고 제조원가 중에서는 제조간접비죠. 그러니까 저기서 구분한다면 변동비 그리고 제조간접비가 들어있는 가공비로 분류해야 되겠죠. 예. 어렵진 않은 문제. (7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제조원가 명세서 물어보는 거 많이 물어보는데요. 얘는 원재료 계정과 그리고 제공품 계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재료 계정과 제공품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에 제품 계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답은 기초제품 1번이 되겠죠.
기초 제품은 제품 계정에서만 알 수 있으니까. 반면에 기말 원재료,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의 경우에는 원재료 계정 혹은 제공품 계정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되겠죠. 뭐 기본적인 문제. 자, 8번 문제는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이네요. 종합원가 계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완성품 환산량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일정 기간 투입한 원가를 그 기간에 완성품만을 생산하였는데 투입하였다면 완성되었을 완성품 환산량 맞는 얘기죠. 자, 종합원가 동종 제품을 대량 연속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죠. 3번 그런 대량 생산 업종인 정유업, 화학공업, 시멘트업이 적합하겠죠. 그렇다면 답이 4번인데 원가의 정확성이 높으면 작업 원가표를 주로 원가 자료로 사용한다. 4번에 대한 설명은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죠.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을 비교하면서 정리하는 표도 제가 우리 교재에 있고 강의 때 설명했고 관련 문제도 많죠. 둘을 비교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또 개별원가 계산이 직접 원가를 추적하기 때문에 종합원가 계산보다는 더 원가 계산이 정확하고 계산이 복잡하다 했어요. 반면에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이란 개념으로 완성품 환산량 단가가 계산되면은 기말 제공품과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니까 계산이 좀 간편하고 정확성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했었죠. 우리가 계산할 때는 종합원가 계산이 더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 계산할 때 원가의 집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개별원가 계산이 더 정확하고 복잡하다. 또 작업원가표도 역시 어디예요? 개별원가 계산에 사용하는 표가 되겠죠. (9번) 자,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간접 원가 배부액과 제조원가를 각각 계산하면 상으로 배치했지만 사실 중 정도 되는 문제예요. 계산 문제라 제가 상으로 한 거고요. 제조간접 원가는 기계작업 시간으로 배부한다. 자, 제조간접비 배부액. 자, 여기서는 예정 배부, 정상원가 계산 말하는 거죠. 예정 배부하면 되겠죠. 자, 제조간접 배부액 계산해 볼까요? 얘는 차이 조정 문제는 아니고 그냥 배부액만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본서의 예제에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떤 거 실제 조업도 사용하죠. 4,000시간.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 예정 배부율을 곱하면 되겠죠. 총 제조간접비 예산 500만 원을 총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 5,000시간 나누면 되겠죠. 계산하면 400만 원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쉽게 줬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는 바로 알려줬죠. 추적을 했으니까 400만 원과 200만 원이니까 제조 원가는 합친 1,000만 원이 되겠죠. 문제 답은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과 제조 원가 물어본 거니까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금방 구할 수 있는 문제로 뭐 사실 상으로 배치했지만 중으로 배치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9번과 10번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번, 10번 이렇게 나눴을 때 둘 다 중으로 주긴 좀 그렇고 해서 하나를 중, 하나를 상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긴 했는데 자, 직접 배분법이니까 좀 더 얘가 난이도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보조부분 원가를 배부한다. 제조부분 B에 배부되는 보조부분 원가. 자, 보조부분 X, Y가 있는데 직접 배분법이라는 걸 보자마자 X가 Y한테 주는 이 100회는 무시되고 그러므로 전체는 1000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시험지에다 바꿔버리면 되죠. 마찬가지 Y가 X한테 주는 게 무시되고 여기도 전체는 600회가 되겠죠. 그리고 누구 B한테 배부하는 보조부분 원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두 개 찾으면 되죠. X가 B한테 주는 거 그리고 Y가 B한테 주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찾아볼게요. 그럼 X는 10만 원이죠. 그리고 자 보시면 전체가 1000회가 되고요. B한테 600회를 제공하죠.
6만 원. 자, 이제 Y가 B한테 주는 거 계산하면 되죠. Y가 30만 원이죠. 전체가 600회가 되는 거고요. B한테 300회를 제공하죠. 이의 합계가 답이죠. 계산하면 21만 원이 답이 돼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답이 되는, 어떻게 보면 뭐 직접 배분법이니까 단계 배분법만 나왔어도 제가 상으로 배치하려고 그랬는데 직접 배분법이니까 중으로 배치를 했어요. 여기까지가 원가 회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저번 시험보다 전산세무 2급을 이제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부분 점수 Q&A를 더 많이 여러분들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일정이, 보통 제가 시험 보는 날 일정을 비워두거든요. 물론 오전에 일정이 있었지만은, 오전엔 강의를 했지만은, 그래서 시험 보고 난 다음에는 일정을 비워요. 그래서 빨리빨리 답변을 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최대한 답변을 빨리빨리 달라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 질문이 너무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답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빨리 달라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그날 바로 거의 그날 바로바로 달라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문제 하기는 8시 이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8시 이후가 돼갖고 여러분들 부분 점수에 대해서 최대한 저의 견해를 이제 소개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주로 실무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의 질문하고 그다음에 가답안을 확인해서밖에 답변을 그 당시 8시 이전에 달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부분 점수 Q&A 더 많이 참여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원가액의 5문제를 보면 6번, 7번, 8번, 9번, 10번 제가 볼 땐 모두 득점했어야 돼요. 자, 이번에 사실은 좀 그런 게 있는데 월 말에 보는 시험 있죠? 걔가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제일 마지막에, 그 해의 제일 마지막에 시험 보는 회차가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2점, 2점, 2점 이렇게 한 문제죠? 이론에 한 문제가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액계가 5문제는 다 맞춰야 돼. 여기 원가까지 했을 때 재무 원가가 9문제는 최소화 득점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3문제만 더 맞추면 되거든요. 자, 볼게요. 부가가치세. 자, 영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네요. 1번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게 뭐냐면 본 적 있어요. 상호 면세 조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풀려 나온 거죠. 내용이. 2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2번을 보면서 이거 확실하게 답이란 거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영세율 사업자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법에 과세사업자에 해당이 되니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존재하겠죠. 물론 수출만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납부가 아니라 환급을 받게 되겠지만. 자, 그래서 2번 보고 바로 답을 잡을 수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요. 3번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게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을 말하는 거죠.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로컬 LC, 그러니까 영세 매출 아시잖아요. 예. 다만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이게 수출이죠.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11번은 여러분 당연히 맞춰야 될 문제로 보여지고요. (12번) 볼게요. 자, 12번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2번 당연히 득점해야 되겠죠. 공급 시기 같은 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라 무조건 득점을 해줘야 돼. 자, 보시면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할 경우 언제 바로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거고, 폐업 시 잔존재화는 폐업일이 맞죠. 폐업한 때. 그래서 위탁 판매하는 경우 위탁자가
판매를 위탁한 때 아니죠. 수탁자가 판매한 때죠. 이거는 회계의 수익인식 기준하고도 일치하죠. 위탁자가 위탁한 때는 수탁자한테 보낼 때를 말하는 거, 그때가 아니라 수탁자가 판매할 때 바로 공급식이다. 무인 판매기로 제화를 공급하는 경우 자판기죠. 예,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 인치한 때가 맞겠죠. 12번 되니까 당연히 득점을 해줘야 되고 맞출 거 확실히 득점해주면 돼요. 13번은 조금 중 혹은 중상 정도인데요. 얘는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의 경우 총괄납부 제도의 주사업장은 분사무소도 가능하다. 이거 비교하는 표에 있었는데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에서 이게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에서 법인의 경우 총괄납부 사업자의 주사업자는 여기 분사무소도 가능하다는 게 특징적이었죠. 2번 총괄납부의 신청은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전에 신청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이에요. 20일 갖고 물어보면 쉬웠을 텐데 이거 갖고 물어보니까 다르냐? 그럼 다르죠. 내가 예를 들어서 25년도부터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받고 싶어. 그럼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이니까 언제까지예요? 24년 20일 전을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한 12월 11일 정도까지 이제 신청을 해야지 그 다음 연도부터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받을 수 있겠죠.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전이라면 완전 다른 얘기가 되잖아. 이거는 25년도 뭐 1기라고 한다면은 뭐 이때죠. 1기니까 6월 뭐 여기서 10일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완전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 예. 한번 사업자 단위로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한 경우 이거 많이 봤죠. 대상 사업자의 한 개의 등록번호만 부여되겠죠.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할 경우 직매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 의제에서 배제되는 거. 이것도 많이 보셨죠. 3, 4번은 많이 세무 2급에서 많이 봤던 얘기가 될 것 같고 1번도 표에서 정리되어야 되니까 2번을 잡아내야 되는데 조금 찾기가 어렵게 문제가 출제된 점에서 중상 혹은 상으로 배치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자, 부가가치세 문제를 보면은 11번, 12번 무조건 득점해야 되고 13번은 그래 틀릴 수도 있어.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두 문제 틀린 거예요. 재무회계에서 한 문제, 아까 오류수정, 그리고 부가가치세 한 문제, 두 문제. 무조건 12개 이상 맞추는 게 유리하니까. 24점을 일단 받고 나서 실기를 시작해야 되니까. 왜? 항상 강조하는데 부가세 신고서랑 그리고 연말정산 원천징수는 이거 전부 다 맞추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부분 점수에 의존해야 돼. 근데 부분 점수라는 게 저한테 확실하냐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이게 왜 확실하지 않냐면 그때 달라. 그러니까 이 부분 점수를 이제 매겨주는 기준이 그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한 3점 정도 감점될 걸로 예상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상이에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1점 감점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답변을 볼 때. 왜 예상된다 그래요? 그때 다르니까. 어떨 때는 부분 점수 아예 안 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부분 점수를 후하게 줄 때도 있고 근데 대부분 부분 점수를 어느 정도 주는 게 일반적이긴 하고요. 카테고리별로 채점이 되거든요. 카테고리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연말정산 같은 거 보면 여러 개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험료, 의료비 뭐 예를 들어서 교육비 공제, 뭐 신용카드, 뭐 기타 뭐 여러 개 한 6개 나왔다. 그러면 내가 보험료에서 못 틀렸다. 그럼 보험료 카테고리 날린 거야. 근데 전체 배점이 10점이라 그럴 때 이 보험료 카테고리가 몇 점이냐의 문제죠. 이게 2점이면 2점 감점이고 3점이면 3점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카테고리에서 오히려 여러 개 틀리는 게 나아. 보험료에서 2개 입력해야 되는데 2개 날리면 보험료 카테고리만 틀린 건데 보험료 2개, 뭐 의료비 3개 있는데 그중에 보험료와 의료비 틀려. 이러면 한 4, 5점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별로 부분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2개 틀렸다. 자, 그 다음에 14번 목표치로 본다면, 자, 얘도 중 혹은 중상으로 볼 수 있는데, 다음 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 공제. 자, 이건 뭐냐면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그다음 보험료 공제, 기부금 공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 생각해 보세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게 여기서 있죠. 바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죠. 이 3가지 카테고리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고요. 기부금 공제는 사업소득자가 받을 수 있죠. 사업소득자가 받을 수 있죠. 근로는 이거 다 받을 수 있지. 근데 사업소득자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공제 안 돼. 기부금 공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기부금 공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로소득에 의한 산출세액이 예를 100만 원이라 가정하자. 그런데 얘네 세액 공제가 110만 원 나왔다라고 하면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추가로 사업소득이 또 100만 원 있어? 그럼 100만 원. 이렇게 가는 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도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15번도 상으로 지금 제가 체크는 해놨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니까 득점할 수도 있는데 좀 까다롭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들 일단 볼까요? 공적연금 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각각의 소득의 연말정산한 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이게 소득이 겹친 거잖아요. 예. 1번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경우 종합소득 공제 확정신고 의무가 있죠. 예. 틀린 지문이다. 자, 2번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자가 이를 합산하여 한 곳의 직장에서 연말정산하면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얘가 옳은 말이죠. 이런 경우가 많죠. 이게 전 근무지 있는 거. 내가 이직했어. 그러면 전 근무지가 있고 현 근무지가 있잖아. 그 현 근무지에서 이제 한꺼번에 연말정산했어. 그러면 나는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5월 달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지 그냥. 연말정산 후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는 거지. 얘는 소득이 겹쳤잖아. 연금과 근로소득이 겹친 거잖아. 그러니까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뭐 3번은 당연한 얘기고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사업소득 연말정산했다면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해서 이 연말정산했다. 사업소득 중에서 약간 보험 모집인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해요. 사업소득자지만은 약간 근로소득자는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어. 사업소득 연말정산 했어. 그럼에도 그런 경우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는 얘기고요. 금융소득만 3천만 원이 있는 자, 이 사람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종합소득 확정신고가 있겠죠. 그러나 조금 15번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 틀릴 수 있다. 혹은 두 문제 틀리면은 우리 목표치 12개 득점 혹은 11개 득점이 돼요. 12개 24점, 11개 22점인데 2점 차이긴 한데 매우 크게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전산세무 2급의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뭐 아주 실력이 좋은 사람이야 상관이 없지만 어느 정도 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그쪽에 몰려 있으니까 정규 분포상 합격권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공부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는 사람은 65점부터 70점 그 사이다. 69, 68, 67, 66, 65점 떨어지지 뭐 50점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중요한 게 뭐예요? 부분 점수 중요할 수 있겠죠. 만약에 시험을 쳤다라고 가정하면. 근데 시험을 치기 전이라고 가정하면 물론 부분 점수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 이론에서 몇 점을 받냐. 12점을 안정적으로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24점이야. 그 제가 실기에서 강조했잖아요. 일반 전표, 메인 매출, 결산 자료 이게 중요하다. 여기서 이게 45점이잖아요. 이게 39점 정도 받아라. 최소. 여기까지 해도 얼마예요? 63이야. 그 나머지
원천징수 연말정산 얼마예요 얘가? 25점인데 25점 중에 7점 못 받겠어? 자, 이렇게 가는 게 좋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2024년 12월 마지막 시험이었던 117회 전산 세무 2급 시험 이론 해설 강의를 마쳤어요. 자, 그리고 하나만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2025년 2월 달 시험이 있죠. 그때까지는 어떻게 된다? 세법 반영되기 전 기준 보니까 24년도 교재로 그냥 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리고 24년 있죠. 이거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그다음 25년 있죠. 25년 2월 시험은 지금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근데 애매한 게 두 개인데 25년 4월 시험. 자, 이 25년 4월 시험의 경우에는 이때는 개정된 세법이 반영되니까 에듀윌에 제공되는 개정세법 강의와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있으면 제가 프로그램 업데이트 강의를 할게요. 그걸 확인해서 하셔야 된다. 24년 교재에다가 강의에다가 개정세법과 프로그램 업데이트. 이게 4월과 6월 시험까지. 그렇게 대비하셔야 돼요. 왜냐면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4월 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책이 4월 중부터 쓰는 거야. 그리고 책에 편집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한 달 반 돼요. 출간되는 데까지.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6월 말에 출간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합격하신 분들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혹은 좀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이 있다면은 어쨌든 우리 2월 달 시험 대비하는 거잖아. 25년. 그때는 어떻게 해? 지금이랑 똑같이 공부하면 된다. 개정세법 반영 안 된다. 자, 두 번째는 프로그램도 업데이트 안 된다. 그러니까 똑같이 대비하면 되겠죠. 제가 이 얘기는 사실 다음 시험에서 얘기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미리 좀 얘기를 드렸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